네, 안녕하십니까. 경영학 원론 제12주차 첫 번째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앞서서 또 몇 가지 공지사항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12주차, 13주차, 14주차까지는 이제부터 강론 분야를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할 계획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그걸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경영학 원론이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핵심 내용만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앞으로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실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좀 고민을 하시고 관심 분야를 선택하는데 좀 집중을 해서 강의를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강의 계획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14주차에는 원래 마케팅하고 윤리 경영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윤리 경영이 2학기에 좀 수업이 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생략을 하고 이 기말고사가 이제 범위가 좀 많이 확장이 됐죠. 그렇다 보니까 이 중간고사가 한 번 있었으면 중간에 한번 끊고 가는데 이제 그게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종합 정리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뭐 엄청난 내용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까지 강의한 내용을 좀 한번 훑어드리는 측면에서 종합 정리 측면을 좀 넣었다는 거, 이 부분 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기말 시험 부분입니다. 자, 기말 시험은 우리 클래스는 비대면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한 이유는 이 코로나가 좀 진정 국면에서 또 다시 좀 이게 확산이 좀 되는 쪽으로 좀 방향이 좀 선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비대면으로 좀 실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게 63명이나 되다 보니까 이 수업 시험을 만약에 대면으로 봤을 경우에는 여기에 딸려 있는 강의실이 좀 확장된 강의 공간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원활하지가 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면 시험을 못 보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가게 됐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방법 응시하는 곳은요. 이 캠퍼스에 들어와서 이 메뉴바를 보면은 시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활용을 할지 아니면 여러분들께 이메일로 답을 받을지는 지금 아직 결정을 못 했는데 어찌됐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기말 시험을 진행을 하겠다 하는 거. 뭐 어떤 방법을 택한다 하더라도 이 캠퍼스를 활용하든 이메일을 활용하든 시간적인 제약은 갈 수밖에 없다는 거. 1시간 정도에 대한 제약을 둘 계획이니까 여러분들이 기말 시험은 좀 그렇게 가겠다 하는 거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시간 제한 또 이 비대면으로 했을 때 이 단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부정 방지 뭐 이거 뭐 이 성인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수를 상당히 많이 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많은 고민을 하는 문제를 낼지 제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다음 시간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검토해서 나오는 결론을 다음 시간까지는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다는 거. 자, 지금부터 12주차 첫 번째 수업을 한번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관리 그리고 재무 관리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주차 강의에 대한 리뷰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위, 통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빨간색으로 박스가 되어 있었던 게 경영의 기능, 그 중에서도 지위라는 부분, 지위라는 부분은 동기부여 그리고 리더십으로 좀 설명을 드렸다는 거. 그리고 이제 통제라는 부분은 투입 변환 산출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통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표준, 기준 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정하고 그리고 우리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또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다는 거. 자, 저번 시간에 대한 부분은 이것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개요입니다. 자, 오늘은 회계 관리 그리고 재무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계획인데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좀 쉽게. 오늘은 돈과 관련해서 좀 많은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 자, 우리 조직에서는요, 예, 돈을 벌게 되면은 여러 가지 또 경영 활동들이 있죠. 예, 이러한 뭐 행위 과정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 기록을 하는 것이 바로 회계 관리다 하는 거. 자, 그리고요, 자금을 운용 또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 자금을 운용 조달하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기록, 예, 기록을 대변하는 예, 재무제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외부에다가 좀 알려야 되고요. 그리고 회사의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회사는 지금 현재 이 정도의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려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이렇게 건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좀 투자 좀 해주십시오라는 자 이러한 일련의 행위 과정들이 또 공시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자, 이 기록과 공시는요, 예, 한 가지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이 신뢰성이 깨지게 되면은, 예, 2학기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이 기업 윤리입니다. 예, 이 신뢰성이 깨지게 되면, 예, 윤리 경영에 아주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예, 윤리 경영과 좀 관계가 예, 깊을 수 있는 분야가 이 회계 관리 그리고 재무 관리 분야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요, 또 상당히 많은 이해관계자가 개입이 되게 됩니다. 자,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예, 외부에 있는 이해관계자들도 많이 이러한 기록과 공시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뭐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 회계사, 세무사, 그리고 증권사, 금융기관 등 뭐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자, 이렇게 기록과 공시 분야도요, 예, 우리의 조직의 경영의 기능인 예, 계획 조직 지휘 통제 하에서 여러 가지 예, 경영 활동들이 진행이 된다는 거. 자, 이러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여러분들과 나눌까 합니다. 자, 강의 개요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 슬라이드입니다. 회계 관리 및 재무 관리에 대한 교육 체계를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회계 관리 그리고 재무 관리는 도대체 어떠한 과목을 예, 공부를 하게 되시는지 예,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회계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재무 회계와 관리 회계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 그리고 재무 회계는 외부 관계자에게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 자, 그리고 관리회계라고 하는 거는요, 내부 관계자에게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를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 재무회계 쪽에서는 이 밑으로는요, 이제 교과목이 되는데, 우리 대학원에서는 이러한 교과목들을 전공 단위로 배운다는 거, 예, 재무회계는 회계정보, 그리고 재무제표, 세무회계 쪽으로, 그리고 관리회계에서는 제조 원가회계, 그리고 의사결정회계, 뭐 이런 부분들을 예, 배우게 된다 하는 거. 자, 회계학 쪽에 대한 교육 체계였고요. 이번에는 재무관리입니다. 자, 재무관리는 어떠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운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배우는 과목이다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는 예, 재무관리 그리고 투자론, 분석론 뭐 이런 과목들을 진행하게 돼 있다는 거.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내가 위치해 있는 뭐 조직에서의 포지션 그리고 내가 지금 학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야 그런 것들이 뭐 회계나 재무관리 쪽에 관심이 있거나 뭐 하시다고 한다면 이런 쪽에 이제 학문들을 앞으로 배우게 된다는 거. 자, 뭐 이런 거는 뭐 제가 간단하게 예, 교육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 참고로 예, 슬라이드를 좀 넣어놨다는 거. 자, 요 정도에 대해서만 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회계학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예. 이 회계학에 대해서는요, 뭐 계략적인 부분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거는 뭐 강론 분야로 들어가지만 지금은 뭐 경영학 원론이라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런 과목이 있다 하는 정도 그리고 이 회계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략적인 부분에서는 좀 이해도 또 하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본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전공 단위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지식을 많이 습득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회계에 대한 정의입니다. 회계.
자, 회계에 대한 정의. 예, 기업은요,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요. 그 정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라는 것이 나왔을 때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 예, 이 과정을 우리는 바로 회계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예. 회계라고 하는 건 일단 여러 가지 기업에서 발생하는 경제 행위들을 수치로 표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수치로 표시된 정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런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일단 기업에 대해서 무엇인가 신용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 은행 같은 경우가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투자 의사결정을 또 해야 되는 사람들, 투자 신탁회사 같은 경우,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의사결정을 또 해야 되는 경우, 뭐 내부 경영자부터 뭐 외부도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은 또 해당이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필요하고 하는 사람들은 뭐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자, 우리 교과서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란 경제적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 자, 정리를 하면요. 회계라는 정의에 대해서 정보라는 게 키워드네요. 그렇죠? 정보를 누군가가 필요로 하고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회계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이제 또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는 거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이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기업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경제적 행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경제적 행위 이 자체를 수치로 이제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를 하게 되죠. 이런 과정을 다 통해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추출된 여러 가지 정보를 한 곳에 이제 모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한 곳으로 모으게 되는 것, 집합 장소가 바로 재무제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이 재무제표도 최종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우리가 일정 기간을 두고서 여러 가지에 대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하면은 그 기간이 뭐 분기도 될 수 있고요. 뭐 반기도 될 수 있고요. 1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많이 합니다만 이것을 하나의 회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회기별로 이러한 기록, 계산, 정리, 재무제표 작성까지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이것을 바로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한다는 거. 하나만 더 볼까요? 복식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 계산,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거 뭐 아무렇게나 정리하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규칙이죠, 규칙. 어떠한 경제적 거래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하나의 증가 그리고 하나의 감소, 동일한 조건 하에서 하나의 증가와 감소를 왼쪽과 오른쪽에 기록하는 방법을 써라. 이것이 바로 복식북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대한 것을 차변 또는 대변, 오른쪽에 대변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자, 이런 규칙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행위를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해서 재무제표에 정보를 집합시켜라. 이런 것들이 일련의 순환 과정을 거친다는 거. 이게 바로 회계의 순환 과정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재무제표라는 것을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무제표의 종류에는 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뭐 주기 주석 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죠. 이 부분들을 좀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경제적 행위를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해서 재무제표에 이제 모든 계정과목별로 집어 넣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거는요, 특정 시점입니다. 일반적으로 12월 31일이 되는데, 특정 시점에 기업의 경제적인 자원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자, A라는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딱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부동산이 뭐 한 1억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아, 이 회사는 12월 31일 이 시점에 부동산에 대한 자산이 지금 1억이구나 라는 것을 이 재무상태표에 있는 우리 수치로 되어 있는 정보를 보고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자, 손익계산서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거는요, 일정 기간입니다. 예,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정도가 되겠죠.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의 경영 성과를 쫙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1년 동안 이 회사가 정말 장사를 잘했구나, 아니면 정말 장사를 못했구나라는 것을 또 파악할 수 있는 표다 하는 거. 자, 세 번째는요, 현금 흐름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 기간 동안 현금성 자산만입니다. 예, 현금성 자산만의 변동된 내역을 여기서 다 알려주고 있다는 거. 자, 이런 정보를 또 제공하는 것이 바로 현금 흐름표다 하는 거. 자, 네 번째는요, 자본 변동표입니다. 예, 자본 변동표라고 하는 거는 자본에는 뭐 자기 자본이 있고 타인 자본이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자기 자본에 대한 총액에 어떻게 변동이 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본 변동표다 하는 거. 자, 우리는요, 기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제적 행위를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했습니다. 이것들을 해당 어느 정류소가 맞는지, 집합 장소가 맞는지에 따라서 때로는 재무상태표로, 때로는 손익계산서로, 때로는 현금흐름표로, 때로는 자본변동표로 보내서 이러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다는 거. 그러면 기업에서 제공하는 재무제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 자, 이것이 바로 재무제표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예, 대차 균형의 또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기록을 뭐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닙니다.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 여기에서 이제 차변과 대변에 대한 것만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차변에는 지금 현재 자금이 어떤 상태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기록하는 부분, 그리고 대변이라고 하는 거는 자금의 원천은 어떻게 형성되었나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차변과 대변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늘어나면 하나는 줄어든다 하는 거. 예를 들어서요, 현금 계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뭐 자동차를 샀습니다. 그러면 줄어드는 게 뭐죠? 돈이 나갔으니까 현금이 줄어들겠죠. 줄어든다 하면은 이것은 대변으로. 그리고 자동차라고 하는 건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자동차, 운반구 이런 계정 과목 쪽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은 바로 차변으로 들어간다는 거. 자, 이렇게 하나가 줄어들면 하나는 늘어나는 이러한 균형의 원리를 활용해서 기록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차 균형의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1년 동안 뭐 우리 A라는 회사가 장사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건 뭐 당해년도의 최종적인 경영 성과, 이것을 바로 당기 순이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당기 순이익을 누군가에게 또 줘야 되겠죠. 나를 믿고 이 A라는 회사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주주죠. 주주에게는 배당금을, 그리고 기업에게는 또 유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벌었다고 해서 모든 게 바깥으로 빠져나간다고 한다면 또 기업이 성장 발전하는데 원동력을 잃게 되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또 유보금이라는 것을 설정해서 기업을 더 건실화시키기 위해서 유보금이라는 것을 남겨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구성원에게는 그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보상 측면에서 상여금이라는 것을 또 지급하게 된다는 거. 단기 순이익에 의해서 이런 처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단기 순이익이 늘어나고 처분에 의해서 줄어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단기 순이익이라는 것이 기준 잣대가 됩니다. 무엇에? 재무상태, 재무제표의 기준 잣대가 된다는 거. 항상 대차의 균형을 이루는 키포인트가 바로 단기 순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뭐 이론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본 슬라이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 슬라이드입니다. 기업의 언어를 통해 간단히 알아보는 정보들, 뭐 이렇게 제목을 좀 한번 정했습니다. 자, 기업의 언어라고 하는 거는 회계죠. 회계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그 중에서도 재무 상태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지금 자산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부채, 그리고 자본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즉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으로 이제 형성이 된다 하는 건데 이것은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 이 왼쪽과 오른쪽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회계 원리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우리는 어떠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조금만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은 얼마나 되는지, 뭐 기업에는 뭐 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 현금도 있을 수 있고요.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무 상태표에서 자산이라는 부분을 확인해 보면 아, 이 회사는 지금 이러한 자산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부채 부분입니다. 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는 1년 미만이 유동부채가 얼마나 되고 그리고 1년이 넘어가는 비유동 부채는 또 얼마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뭐 유동 부채는 이제 올해 부채를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 재무 상태표 그리고 부채 부분을 보면은 좀 알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기업의 경영 성과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자본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자본을 자세하게 보면은 거기에는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 회사가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예, 이 정도의 이익을 냈구나라는 것을 또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자금의 조달 방법은 또 어떻게 되고 그리고 원천은 또 어떻게 되는지 뭐 이건 뭐 재무 관리하고 또 연동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자, 자금의 조달을 뭐 타인 자본을 끌어왔는지 아니면 자기 자본을 집어넣는지 뭐 이런 것도 우리는 재무 상태표를 보고 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자금의 원천, 어디에서 출처가 돼가지고 나와 있는지 부분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회계는요, 기업의 언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언어를 통해서, 이 회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치화를 시켜서 우리는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번 슬라이드는 뭐 이 정도, 회계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구나 정도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 슬라이드입니다. 이번에는 재무제표의 흐름을 알아보기라는 제목을 좀 한번 달아놨습니다. 이 회계라고 하는 거는요, 어떠한 거래,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차변과 대변으로 하나의 개정 과목을 통해서 무엇은 증가를 했고 무엇은 감소를 했는지를 이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다 모이는 곳이 바로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는요,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거기다 뭐 주기주석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건 좀 생략을 하고 이렇게 중요한 이러한 네 가지 표가 있습니다. 이 표들은 항상 차변과 대변이 일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균형을 해야 된다는 거. 그 균형을 이루는 키가 바로 당기순이익이라는 게 있다는 거. 이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거는요,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이제 산출이 되는데 이렇게 산출된 당기순이익은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으로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현금 흐름표에서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중에 당기순이익이라는 부분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본 변동표에서도 이 당기 순이익을 처리하는 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당기 순이익이라는 연결 개정 과목 이런 부분만을 가지고 각 제 표에 이제 다 여기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넣었을 때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야 된다는 거. 자, 재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업의 정보를 아주 집합을 해서 우리 외부인들에게 또는 내부도 뭐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 자, 재무제표의 흐름입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자, 이러한 흐름으로 모든 표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회계학 시간에 열심히 또 배우시니까 이 정도만 해서 재무제표가 이런 게 있다 하는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본 슬라이드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는요, 복식 부기의 원리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좀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뭐 여러분들 뭐 회계 원리 또 듣고 계시니까 회계 원리 시간에 자세하게 뭐 회계학에 대해서는 좀 배우시면 되겠고, 복식 부기의 원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기업이 수행한 경제 활동을 양면적으로 분석 기록하는 원리가 복식 부기의 원리다 하는 거.
자, 여기서 나오는 말 중에 양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양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경영학에 상당히 많이 쓰이는데 이것을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포괄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한쪽은 긍정적 또는 한쪽은 부정적. 뭔가 반대의 개념으로 반대의 개념들이 하나의 지금 정의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복식부기의 원리, 기업이 수행한 경제 활동을 이렇게 양면적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기록하는 원리를 복식부기의 원리라고 한다는 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자, 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거래. 기업, 조직에서는 어떠한 거래가 있습니다. 서로 쌍방이 주고받는 행위들, 경제 행위들. 이러한 거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기록하게 되게 되는데 이걸 그냥 뭐 아무렇게나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약속된 언어 그리고 약속된 위치에 기록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약속된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개정 과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약속된 위치라고 하는 거는 분계라는 것을 통해서 왼쪽에 적으면 뭐 차변, 오른쪽에 적으면 대변이 된다 하는 거. 자, 복식부기의 원리는 이러한 규칙,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기록, 분석하고 기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복식부기의 원리 간단하게 좀 봤고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5월 1일 날 컴퓨터 매매업을 시작으로 개인 자금 3천만 원을 출자해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지금 어떠한 부분들이 경영 활동이 일어났습니까? 컴퓨터 매매업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죠. 이거 경영 활동이 되죠. 자, 자금이 먼저 출자가 됐습니다. 이것도 또 경영 활동이 된다는 거.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해서 약속된 언어 그리고 약속된 위치에 기록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차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현금 3천만 원, 대변에는 자본금 3천만 원이 기록이 된다 하는 거. 자, 차변과 대변에는 뭐 어떠한 개정 과목이 들어가고 어느 위치에 포지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회계 원리 시간에 좀 자세하게 배우시고 여기에서는 이러한 경영 활동 행위들이 이러한 개정 과목을 써서 그리고 이러한 위치에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약속된 언어라고 하는 개정 과목, 자, 돈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부분은 현금이라는 걸 쓴다는 거. 이게 이제 현금이라는 개정 과목이죠. 그리고 자본금, 출자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자본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쓴다는 겁니다. 자, 약속된 언어. 그리고 이제 분계라고 하는 거는요. 이 자본금이라고 하는 건 오른쪽으로 보낸다는 거. 대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금이라고 하는 거는 현금이 늘면 왼쪽, 현금이 줄어들면 오른쪽에 쓴다 하는 거. 약속된 위치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복식부기의 원리가 작용한다는 거. 하나 더 볼까요? 5월 3일 날 차량을 80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이걸 보니까 현금이 이제 줄어들었네요. 그죠? 그러면 현금이 어디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가겠죠? 줄어들었으니까 약속된 위치가 오른쪽이니까. 그리고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차량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죠? 자산이죠, 자산. 자산에서 무엇인가가 플러스가 됐다 그러면 이것도 약속된 위치가 바로 왼쪽으로 간다는 거. 자, 어떠한 약속된 언어들을 쓰는지도 한번 볼까요? 차변에는 차량, 문방구 뭐 이런 개정 과목들을 쓰는데 이렇게 약속된 언어로 표시를 해준다는 겁니다. 차량 8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이 줄어들었죠. 차를 샀으니까 그러니까 현금 800만 원. 자, 우리는요 이러한 정보 이러한 언어를 보고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 회사에서 5월 3일 날 차량을 800만 원짜리 차량을 샀구나. 그리고 대금은 현금으로 줬구나. 자, 차변과 대변의 분개한 상황을 가지고 역으로 어떠한 경영 활동들이 이루어졌는지도 유출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뭐다?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 자, 이제 요번에는 이제 또 한번 수익과 비용 인식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익과 비용 인식. 자, 어떠한 경영 활동을 하게 되면은 뭐 어떤 행위는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 포인트는요. 시간을 어느 시점에
약속된 언어와 약속된 위치를 찾아주느냐입니다. 자, 어느 시점에 수익을 우리는 인식할 것이냐, 어느 시점에 우리는 비용을 인식할 것이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금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금을 지급하거나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 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떠한 거래 행위를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현금주의. 자,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수익만 따져봤을 때는요. 현금 수취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현금이 들어왔으면. 자, 그럼 발생주의. 이거 반대의 개념이죠. 약간은 반대의 개념보다는 접근법에 대한 관점이 틀리다는 겁니다. 발생주의는 거래 행위 뭐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비용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자, 현금은 현금 거래가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비용을 인식하고요. 발생주의는 거래가 사건이 있을 때 발생했을 때 우리는 수익을 인식하고 비용을 인식한다는 거. 자, 일반적으로 현금주의보다는 발생주의에 의한 규칙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를 많이 적용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은 항상 규칙들이 있겠죠. 뭐 그냥 무조건 무자비하게 막 적어대는 게 아니라, 자, 어떠한 경영 활동을 했을 때 어떤 규칙에 의해서 어떻게 적어라. 자, 이런 것들을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곳에서 다 규칙을 정해놓고 설명을 가이드를 해주고 있다는 거. 우리는 그것에 맞게끔 여러 가지 경영 활동이 발생했을 때 복식부기에 의거해서 이렇게 규칙에 따라서 약속된 언어 그리고 약속된 위치에 우리는 그것들을 기록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아마 회계학이 경영학의 언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본 슬라이드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